자, 지금까지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인과추론과 예측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사회과학에서의 인과추론의 본질은 바로 선행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특히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창시자인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도널드 루빈 교수님은 연구 대상에 행해질 수 있는 행동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처치나 정책에 대해서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이처럼 인과추론 방법론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예측 방법론의 어떤 차이는 어떤 분석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석에 포함되는 어떤 데이터의 특성의 차이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어요. 결국에는 인과추론과 예측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에 있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이런 연구들을 예시를 통해서 인과추론과 예측의 어떤 목적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인과추론 문제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과 폐지 여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코로나19 확산의 관계, 대학교의 방학 등교와 코로나19 확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과추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다양한 기법들, 뭐 이중차분법이라든지 자연실험이라든지 또 어드밴스드 버전에서 포함된 어떤 도구 변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인과추론을 하고자 했죠. 즉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많이 살펴봤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연구 질문 대상들은 왜 인과추론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걸까요? 예측의 대상이 아닌 왜 우리는 인과추론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봤을까요?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연구 주제나 연구 대상의 차이도 아니고 또 이런 분석에 포함된 데이터의 특성의 차이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연구들이 인과추론의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인과추론에 적합하기 때문이었겠죠. 아마 이 첫 번째 연구 질문,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과 폐지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거나 폐지했을 때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즉 선행 변수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이걸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개입과 조정을 목적으로 이러한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는 바로 이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허용해야 되는지 금지해야 되는지, 만약에 허용하고 하거나 금지를 하면은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의 방학과 등교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논문에서는 바로 이 대학교 방학과 등교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대학교에서 어떤 방학과 등교를 허용해야 될지 금지해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은 사실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미국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방학 기간에 집에 다녀오거나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학교에 돌아왔을 때 이제 뭐 기숙사라든지 지역 사회에 감염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제 fall break 가을 방학을 이제 아예 없앴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이제 땡스기빙이 있잖아요. 그 11월 말에 있는 땡스기빙 때 이제 집에 또 고향집에 갔다 왔다가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지역 감염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그런 땡스기빙 전에 가을 학기가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그 학사 일정을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방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그런 할리데이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는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고, 이러한 어떤 선행 변수의 어떤 개입과
조정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과추론의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과추론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은 바로 분석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변수가 무엇인지 후행 변수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 두 번째 단계로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선행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인과추론 방법론이 더 적절한 도구가 될 것이고 그 후행 변수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이 더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같은 예측 방법론이 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측, 코로나19를 둘러싼 예측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어떤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그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를 드리고자 해요. 제가 비록 이 강의의 주제가 코로나19의 사회과학이고 특히 인과추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만 주로 살펴보긴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쵸?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지난달에 네이처에 이제 발표가 된 이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인구 이동 패턴을 활용해서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제 그 휴대폰 그 모바일 사용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했고 그 모바일에서의 그 위치를 기반으로 실제로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시작된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우한으로부터 얼마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는지 그 패턴을 계산을 함으로써 우한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인구 이동의 패턴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어떤 향후 확산되는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운데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고 특히 이 색깔이 이제 진할수록 그 우한으로부터의 이제 인구의 이동이 더 많은 도시라는 의미인데 그런 도시일수록 더 미래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런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핵심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어떤 코로나19 확산의 예측 연구에 있어서 그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인과추론 연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강조를 드리고자 이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을 통한 위험지수, 리스크 인덱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셴젠, 심천이라고 하죠. 홍콩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심천과 이런 북경, 베이징에서의 이런 어떤 그 우한에서의 인구 이동의 패턴을 통해서 실제로 이 초록색 선으로 예측을 했고 또 그 예측과 그 실제 발병한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와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예측을 잘 하는 게 당연히 이 연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우한으로부터의 인구 이동 패턴이 선행 변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이 후행 변수였죠. 근데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이 그 인구 이동 패턴에 대한 어떤 개입과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추론의 방법론을 활용하지 않았겠죠. 그것보다는 어떤 인구 이동 패턴을 활용해서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즉 후행 변수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더 주된 목적이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래에 어떤 도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은 어떤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예산을 분배하고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예측
지수를 개발을 하고 위험 지수를 개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두가 다 중요한 연구이지만 어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뭐 그런 어떤 미래 코로나19 확산의 예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위험 지수를 도출을 하고, 그래서 각 도시별로 오른쪽에서 보면은 그 도시별로 시간에 따라 어떤 위험 지수의 어떤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바탕으로 특히 뭐 위험한 지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어떤 그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야겠죠. 이처럼 어떤 도시의 어떤 위험성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위험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인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요약을 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자 해요. 자,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은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약 5에서 39%까지 증가를 시켰다는 여러 연구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을 한 후에 2주 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 37에서 40% 감소했고, 3주 후에 약 44에서 49% 감소했다라는 결과들도 살펴봤죠. 그리고 또 위스콘신 주에서 어떤 대법원의 어떤 판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폐지된 것은 사람들의 이동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함께 살펴봤고, 또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이 시행이 된 것이 그 주민들의 어떤 공공장소에서의 야외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결과도 살펴봤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른 봄방학을 시행하고 또 이제 봄방학이 마친 후에 학생들이 돌아온 그런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온 지 2주 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고, 또 4에서 5주 후에 코로나19의 사망자의 증가세가 가장 높았다라는 그 인과적인 효과를 밝혀낸 그런 연구의 결과도 함께 살펴봤죠. 자, 여기에 있는 결과들을 이제 쭉 살펴봤을 때 사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실 다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들으셨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자연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선택 편향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다면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 자연실험과 그 이중차분법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떠올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고, 또 그런 인과 효과를 추론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그런 인과 효과가 제대로 추론됐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은 이 강의를 좀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지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인과 추론을 위해 단 하나의 질문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면은 사실 이 강의를 충실히 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강의에서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이죠. 바로 비교 가능한가?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핵심 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비교 가능한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던졌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추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을 해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ceteris paribus, 그것만 빼고 다 같은 조건의 통제 집단을 잘 찾았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실제 만약에 연구를 수행한다면은 물론 이러한 질문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걸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교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질문 한 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고 또 이런 질문을 또 잘 던지고 답하는 훈련을 하신다면은 대부분의 어떤 인과 추론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인과관계를 좀 더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